인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와 함께하는 세상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셰익스피어와 함께하는 평화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평화롭고 행복한 삶과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취지입니다. 저는 이 셰익스피어 공부하느라 고생을 엄청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편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 셰익스피어와 함께하는 삶과 심리적 비전, 이렇게 해서 풍류의 세계를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대영 제국에는 이 영원한 두 개의 국보가 있는데, 영국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한테 이 두 개의 보물이 있냐, 영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 이러면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하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요 두 개가 있는 한 영국은 안 망한다고 자기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은 성경은 옳고 그름의 세계고, 여기 이 예술의 세계인 셰익스피어는 아름다움과 추함의 세계란 말이죠. 이거는 뭐냐, 우리 동양말로 하면 악의 세계예요. 악의 세계, 예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고 이 셰익스피어는 악이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예와 악의 조화예요. 예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질서를 유지하려면. 근데 도덕만 고집하면 꼰대가 되잖아요,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술적으로 아주 도덕을 무시하고 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이거는 방탕해진단 말이에요. 질탕해지고. 그래서 이 예술적으로, 이 디오니소스적으로 사는 데는 절제가 필요하고, 이 도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심미적으로 멋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도덕이라도. 영국에는 이 예라고 하는 성경과 이게 악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가 공존해 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막과 멋을 아는 젠틀맨이 생기는 거예요. 영국 신사들은 어려서부터 셰익스피어를 접하는 거죠. 공연도 보고 책도 읽고 이러면서. 그래서 알고 보면 이미 이 셰익스피어는 성경을 다 읽고 이 성경을 이 작품 안에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잘 녹여서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 없이 셰익스피어가 있어도 예와 악이 통합된 세계가 이 셰익스피어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셰익스피어는 희극을 13편, 사극이 10편, 비극이 10편, 로맨스극을 5편, 이렇게 해서 전부 38편을 썼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잠깐만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셰익스피어 탄생한 게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어가지고 52년 살았어요. 이 양반이 태어나던 시절이 흑사병이 엄청나게 참고를 해가지고 평상시에 그 사람이 죽는 것보다 이게 보통 10배가 더 죽었다고 그래요. 이 셰익스피어 고향도 200명 이상이 그때 죽었는데, 대체적으로 애들이 죽었는데, 우리 셰익스피어 학자들은 어떻게 평하냐 이러면 셰익스피어가 38작품을 써서 위대한 게 아니고 첫 해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이 자체를 위대하게 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커가지고 38번 인류에게 이렇게 좋은 작품을 써서 위대하지. 그런데 표현을 첫 해에 살아남은 걸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친다면, 이게 말을 바꾸면 뭐냐 이러면 200명이 죽어 넘어가는데 이 태어난 날 안 죽이려면 이 엄마가 무지 우리 상상을 초월한 노력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그 누구보다도 심미적인 감성이 풍부한 이유는 그 전염병 덕분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친구가 18살 때 결혼을 해요. 18살 때 8살 위의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여튼 한 해 뒤에 딸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이 아들, 딸 쌍둥이가 나와요. 그래서 자식이 셋인데 아들 이름이 햄릿이야. 셰익스피어 작품은 햄릿이고, 아들이 11살 때 고향에서 스트래포드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니체가 셰익스피어를 읽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록에 의하면. 니체가 펑펑 운 이유를 자기가 써서 뭐냐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뇌가 컸으면 이렇게 해학과 유머와 위트와 웃음이 있냐, 이게 이 작품에.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속에서도 반드시 웃음은 있어요.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 정도의 해학과 유머를 뱉어내려면 삶이 누구보다도 그 고통의 깊이가 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간을 감동시키는 기가 막힌 위트가 나오는 거예요, 유머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리오 왕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딸 코델리아가 이게 죽어요. 죽은 거를 그 딸을 안고 나와가지고 쥐새끼도 살아있고 새들도 살아있고 지나가는 강아지 개도 살아있는데 왜 네가 죽어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절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죽은 걸로 놓고. 근데 이런 정도의 절규를 뱉어내려면 본인이 겪지 않고는 못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셰익스피어는 자식을 앞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동이 크다. 그 얘기를 참고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시대적 배경은 영국 르네상스 절정기인데 이때가 우리나라 어느 때냐면 임진왜란 때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영국은 대영 제국의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한쪽에 비극이 있으면 한쪽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구를 유기체로 놓고 보면 좋은 데가 있으면 나쁜 데가 있고 전쟁이 있으면 평화로운 데가 있고 이렇게 물려서 전쟁과 평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사는 전쟁이 아예 없는 세상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딘가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는 벤 존슨이라는 그 당대의 극작가였어요. He was not of an age but for all time. 셰익스피어는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이다. 벤 존슨이 셰익스피어가 묻힐 뻔했는데 극찬을 해준 거야. 그래서 세계에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인물로 부상하기 만들어준 거는 벤 존슨이에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 같은 영국의 극작가가 셰익스피어는 배운 거라고는 초등학교 나온 것밖에 없어. 근데 이 벤 존슨이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극찬을 해놓는 바람에 묻혀있을 뻔한 게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남 잘하는 거는 좀 인정해 줄 아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는 거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셰익스피어 최고 학자를 스티븐 그린블렛으로 치는데 셰익스피어는 위대한 창조적 성취의 범세계적 상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동미라고 하는 분이 건곤 1위장 인생 일부고 건곤은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극 무대다. 이거 연극의 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천지는. 그런데 그 무대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가 이 우주를 뭘로 보냐 이러면 연극 무대로 보고 그 연극 무대에서 어느 인간이고 다 한바탕 비극적 삶을 살고 간다는 거야. 희극인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여기 봐, 셰익스피어도 나는 세상을 하나의 연극 무대라고 보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모두 배역을 맡아 연극하는데 내 역할은 슬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사에서 슬픈 일을 겪는데 이거를 연극 철학 입장에서 보면 배역이다 생각하라는 거죠. 이 무대에 와서 어떤 역이고 간에 배역이니까 잠시 슬픈 역할을 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슬퍼하다 가면 된다는 게 이 배역은 좀 있으면 끝나.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뭐 잘난 사람 이것도 그의 배역이었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는 내주어도 셰익스피어는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인도와 셰익스피어를 안 바꾸겠다고 하는 이 칼라일의 말의 뜻은 인도라고 하는 거는 문화적 상징이죠. 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과시하는 인생의 본질, 인간의 근원, 이게 이 삶에 대한 근원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언어 속에도 그대로 다 들어있다. 이 셰익스피어를 읽어보면 불교도 들어가 있고 이 달마, 그다음에 공자, 이 유가도 들어있고 노자 사상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가 전부 짬뽕이 돼서 잘 녹여들어가 있는 게 셰익스피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두 개로 아주 압축을 시키면 뭐가 됩니까 하면 자연과 순환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자연의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여여의 세계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 그 다음에 이 공자의 사상의 핵이 중용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중용은 이 자연에 스스로 있는 걸 뭐라고 보면 성으로 봐요. 성실하다 할 때 성. 그래서 이 자연은 곧 성이야. 자연은 성실함 그 자체라는 게 사계절이 변하고 나무가 커서 꽃이 피고 새들이 울고 이러는 게 전부 성실한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자는 이 자연을 뭐라 그러냐면 무의라 그래요. 무의.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이 자연은 뭐냐면 레디비야. 햄릿의 레디비. 이게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해서 인류사의 유불도 셰익스피어까지 다 통틀면 여기 자연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부 생명을 중시해. 이게 생명 중심 사상이라고 불교나 유가나 이 노자나 전부 도라고 하는 것이 동양의 도는 생명의 철학이에요. 도는 생명의 원리라고.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인하는 전부 순환을 다뤄. 이 순환을 가장 중시 여긴 게 셰익스피어. 그래서 모든 셰익스피어 작품은 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순환인데 이 스스로 그러함의 이 자연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이 우주가 돌아가는 자연은 원리가 중용이에요. 중용. 이 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균형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용을 이들이 보는 것을 연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셰익스피어와 이 유불도를 통해서 중용의 연락을 누려야 되고 이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도는 순환의 원리 반자도지동 해가지고 그 반대로 되돌아오면 이 순환의 원리가 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화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평화를 느끼고 싶은 게 인간이 어느 때 가장 평화를 느끼냐 이러면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이 됐든 철학적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내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 가장 평화롭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러면 도는 순환이니까 내가 도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도와 하나가 된다는 건 내가 순환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 죽고 이 순환의 고리 속에 영원한 도 속에 내 아버지도 태어나 죽었고 나도 태어나 죽고 내 자식도 태어나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러한 도의 순환에 내가 동참을 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영원한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개를 통해서는 앞으로 중용의 연락과 실존의 평화를 누리시는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시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복효근의 겨울수. 새들도 떠나고 그대가 한 그루 헐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나도 헐벗은 한 그루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다. 아무도 이 눈보라 멈출 수 없고 나 또한 그대가 될 수 없어 대신 알아줄 수 없는 지금 어쩌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눈보라를 그대와 나누어 맞는 일뿐. 그러나 그것마저 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보라, 그대로 하여 그대 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를 내가 견딘다. 그리하여 언 땅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얽어쥐고 체온을 나누며 끝끝내 하늘을 우러러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보라, 어느샌가 수많은 그대와 또 수많은 나를 사람들은 숲이라 부른다. 우리 셰익스피어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주위에 이런 겨울 숲이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반가웠습니다.